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엄청 많은 문제를 통해서 기출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충분히 연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 이렇게 수월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이론에서 없는 것들이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혹하게 해서 제가 모의고사는 그런 쪽의 문제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하지 않은 문제들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 깔아버리면 여러분 또 수업 시간 내내 멘붕 상태에 빠질까봐 간간히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외울 것들이 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얻는 거는 그때 바로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뭐 나중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책에다 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쵸?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아, 그게 뭐였더라, 그게 어디서 나왔던 거더라, 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들은 얼른 책에다 입력을 쓰신 다음에 이제 수시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잔소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모두 5개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아닌 거는 4번이죠. 환경위생의 개선입니다. 요거 유임을 잠깐 갖고 와봤습니다. 특히 요거는 요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 5개입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그리고 괄호하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생활의 실천 요 5개고 그 중에 보건교육의 뜻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보건교육이라고 했고요. 자, 영양개선, 영양으로 건강을 개선한다 그래서 영양개선이고요. 자, 4번째 아까 말한 건강관리. 자, 건강관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건강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도 좀 알아두세요. 유익한 행위입니다. 유익한 태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유익한 태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관리예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없는 거는 환경위생 개선은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2번이요. 우리 보건소의 주요 업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자, 처음 문제 받으셨으니까 일일이 다 읽을게요. 1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하고 있지요. 자, 2번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예산 지원 사업. 맞아요?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자,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이지 예산 지원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답은 2번 같아요. 자, 3번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약사, 그리고 약은 마약 향정성 의약품 관리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이요. 발생률과 유병률에 관한 사항. 이제는 이건 다 알아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위험에 폭로된 사람 중에서 발생 환자 비율, 위험에 폭로된 사람 수분의 새로 생긴 환자 수. 이거 우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발병률이라고 했죠. 그렇죠? 물론 발생률 안에 발병률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가 같이 본 거면 두 개를 같이 봤어. 그럼 이거는 맞는 답이 될 거고 다르게 봤으면 틀린 답이 될 겁니다. 일단 1번은 좀 틀렸는데 일단 2번 넘어갈게요. 발생률은 질병 이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뭐 그렇겠죠. 노출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 발생률 괜찮을 것 같아요. 유병률은 질병 이환도를 알 수 있다. 맞죠? 네. 그리고 질병 이환 기간이 짧으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비슷해진다. 이거 무슨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PID. 그리고 D가 몇일 때? D가 1일 때죠. D가 1일 때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진다라고 표현했고 D가 1이라는 거는 질병의 이완 기간이 짧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결국 답은 1번이네요. 1번. 이거는 발병률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 자, 4번이에요. 평가 내용이 보건교육 요구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기획의 타당성? 기획을 잘 짰는지 안 짰는지. 또 요구도가 정확하게 이걸 사정해 낸 건지 아닌지.
자, 이거는 뭐에 대한 평가일까요? 진단평가라고 하셔야 돼. 답이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것도 연습하고 갑시다. 자, 우리 유의문을 보시면 평가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요. 자, 1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한대. 그래서 다음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대요. 뭘까요? 네, 이거는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겠죠. 산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노력, 즉 인적 물적 전 비용으로 환산해서 돈 얘기 나옵니다.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산출한다. 뭘까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죠. 효율성.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가정 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 이거 물어보나 마나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겠죠.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자, 네 번째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뭘까요?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겠죠. 진행에 대한 평가.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100명이라면 결국 사업의 대상자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전 고혈압 대상자가 몇 %인가를 산출한다. 이게 뭐죠? 우리 지역의 전 고혈압 대상자를 요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100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구하고 산출 간의 관계. 여기 뭐 썼는지 아세요? 이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적합성에 대한 평가. 요구도하고 산출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자, 6번입니다.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거래.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뭘까요? 이거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요구도에 대해서 얼마나 산출이 됐냐, 그러니까 적합했느냐 안 했느냐,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적합성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항상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7번째입니다. 목표 성취에 기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자, 목표를 성취했어. 그럼 목표 성취한 것에 어떤 것 때문에 목표를 성취했지? 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뭘까요? 산출에 대한 평가겠죠. 네, 산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평가. 그러니까 이 달성이 됐다 안 됐다는 거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달성이 됐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달성을 못했지, 이 원인까지 파악하는 게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8번째입니다.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 물어보나 마나 진행에 대한 평가겠죠. 자, 9번째입니다. 가정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를 포함한 소비량을 산출한다. 이거는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겠죠. 투입된 자원입니다. 자, 10번째요.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 얘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건데, 뭘까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한번 훑어봤고요. 모두 5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는 3개예요.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게 문제는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인력의 양적으로 충분하느냐, 시설 장비가 적절했느냐, 이게 뭘까요? 이게 구조평가입니다. 구조. 자, 두 번째입니다.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 과정이죠. 과정평가. 세 번째입니다.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자, 이게 뭐야? 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과적이냐. 목표에 도달했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평가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 사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수행을 하는데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업 정보가 적절했는지, 이거 뭘까요? 구조평가 쪽입니다. 구조평가. 자, 5번째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느냐, 이게 뭘까요? 결과평가겠죠? 결과.
자, 6번째입니다. 사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요. 자, 내가 사업을 했어. 이 사업을 이용한 사람,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 뭘까요? 구조일까요? 뭘까요?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요거 좀 발표 좀 치세요. 내가 자, 일주일 간격으로 6번 보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오신 분들 있죠. 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런 식의 보건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요 분들 적당해? 또 이렇게 보건교육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야? 하는 거. 무슨 평가일까요? 과정평가입니다. 이는 사업은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특성을 한번 평가해보는 거야. 그래서 특성에 비해서 너무 교재가 어려운 건 아니야? 교재도 한번 평가해봐. 이런 것들은 모두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도나베디안이라는 사람이 이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정평가라고. 자,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이것도 제가 교재의 적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재의 적절성.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과정평가예요. 과정평가. 6번, 7번이 좀 헷갈릴 겁니다. 둘 다 과정입니다. 자, 8번째요.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가? 목표 자체가 잘 짜져 있느냐? 이거죠. 뭐죠? 구조평가입니다. 구조평가. 자, 9번째입니다. 일정, 인력, 예산 등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예? 자, 인력, 예산 등이 단계별로 진행되는가가 아니라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거야. 구조입니다. 구조. 만약에 이게 진행됐는가라고 하면 과정평가예요. 그런데 제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구조평가입니다. 자, 제3자의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만족도 하면 대부분 결과평가에 들어갑니다. 네, 과정평가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결과. 자, 이환율, 유병률, 사망률 모두 결과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다 답을 썼는데 틀린 게 있어. 이런 거는 아예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이건 좀 쉬운 거죠. 임신 초기에 감염될 시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뭐예요? 풍진입니다. 답은 4번. 자, 6번입니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어떤 종류의 악성 종양이 가장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악성 종양이 가장 많은가를 알기 위한 거 뭐라고 할까요? 유병률 조사라고 하죠. 유병률 조사. 네, 그래서 집단 검진을 일률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실시했습니다. 자, 역학 방법 중에서 유병률을 알 수 있는 거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단면 조사 연구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발생률, 그 다음에 혹시 치명률도 알 수 있나요? 치명률? 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발생률, 치명률을 알 수 있는 게 코호트 연구. 그런데 비해서 단면 조사 연구는 유병률을 알 수 있다 하시면 되고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이요. 진해 감염으로 전염되는 질병이 한 진해 감염이 뭐야? 진해 감염. 잘 모르세요? 몰라도 보기 보면 알지 않을까요? 보기 보면 독감, 아닌 것은입니다. 백일해, 클라미디아, 이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폐렴. 일단 독감, 백일해, 폐렴의 공통점이 뭐예요? 호흡기죠. 네. 그리고 진해 감염은 호흡기, 공기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몰라도 답은 약간 3번이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클라미디아는 뭐냐면 성병의 일종이에요. 성병의 일종. 그래서 이거는 공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진해 감염은 공기 속에 병원체가 있다는 거죠. 공기 감염을 진해 감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단어가 있으면 나 몰라라 그러지 마시고 보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우리 공기 감염도 있고 비말 감염도 있는데 그러면 진해 감염은 공기 감염 쪽에 속하는 걸까? 비말 감염도 포함이 되는 걸까? 예, 비말 감염도 다 포함이 돼요. 공기 감염, 비말 감염 다 합해서 이걸 진해 감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백일의 폐렴도 다 있고요. 자, 8번입니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우리 의료법인 기억하시죠? 예, 의료법인 좀 큰 데고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 있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예,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요것도 혹시라도 모를까봐 갖고 왔습니다. 의료법 48조예요. 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 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의료법인을 받았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처분할까봐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의료법인 한번 들어가 봤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9번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은 어느 기생충이에요? 자, 소장에서 생활한답니다. 아, 힌트가 있네. 이미증. 그쵸? 그리고 임신 증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미식미식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채소를 통해 나올 거 다 나왔네. 답은요? 회충입니다. 회충. 그래서 이미증 하면 회충. 이미증이 뭔지는 아시죠? 예, 비정상적인 걸 먹고 싶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도 먹고 싶어 한다면서요. 모래, 모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먹고 싶어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먹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회충. 자, 요거, 약한지 강한지 얘기해 주세요. 자, 저온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저온에. 저온. 강합니다. 화학제 강합니다. 그럼 약한 건 뭐예요? 네, 일광이요. 일광이 약합니다. 또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광이나 열에 약하고 저온이나 화학제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일단 2번. 자, 10번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는 우리 이론 배웠다면 충분히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요? 제가 대놓고 가르쳐 드린 적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느낌으로라도 누구는 아닐 거다. 중국은 아닐 거다. 또 미국도 아닐 거다. 미국도 계속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아니면 유럽연합국가입니다. 어딜까요? 예, 유럽연합국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특히 프랑스, 영국 같은 데서는 대체 에너지까지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미국은 대체 에너지를 별로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감염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 단계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 맨 처음에는 뭘까요? 잠복기죠. 잠복기 다음이 전국이라고 아세요? 전국이가 뭐예요? 우리 책에는 분명히 있는데 전국이. 질병이 먼저 생기면 내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잠복기를 지나서 독감 그 특유의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증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몸이 으실으실 춥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 이거를 우리는 전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 결국 질병 특유의 증상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증상.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 전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발병기. 이때가 이제 그 질병 특유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회복기.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이거 유인물 잠깐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본 겁니다. 자, 처음이 잠복기죠.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병마다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사용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사람에게 전파하는 힘은 약하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전국입니다. 자, 전국이는 잠복기 후에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병 특유의 증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눈물, 콧물, 미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병원체는 계속해서 증식하고 이때 숙주는 새로운 숙주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때부터 남한테 전파를 좀 한다. 자, 발연기입니다. 숙주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고요. 인체의 모든 방어체계는 병원체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게 된다. 결국 이 발연기 때 나는 푹 쉬지 않으면 이 방어 능력이 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회복기입니다. 자, 환자의 증상이 차차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자, 면역 기전에 의해 회복기 이후에는 그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줄어들어서 다시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겠네요. 하여튼 이게 잠복기, 전국기서부터 회복기까지. 답은 2번이에요. 자, 12번입니다. 학교장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의무 누구세요? 교육감, 교육장. 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학교에서 1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완치될 때까지 환자를 등교 중지시킨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완치가 좀 찝찝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학교장이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학교장 보건교사 구분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완치는 아니고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환자의 등교를 중지시킵니다. 자, 전교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시킨다. 1구는 우리 뭐였었죠? 소화기계죠. 소화기계 때문에 감염 예방접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학교를 휴교 조치시킨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겠죠. 학교장에게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요게 정답이겠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유임을 잠깐만 볼게요. 감염병의 경위를 보시면요. 일단 자가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반가로 이번에 입원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자,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기간 볼게요. 자가치료 기간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 이건 아예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접촉자의 경우요. 자, 환자랑 접촉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 접촉 시점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역법에서는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검역법에서는 최대 잠복기 맞죠? 거기서도. 근데 우리 원래는 최장 잠복기까지는 신경을 써야 돼. 근데 대부분 격리는 최대 잠복기까지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제시되어 있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 일반적인 거는 최장 잠복기까지는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잠복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대 잠복기고 최장 잠복기가 여기거든요. 모든 병의 최대 잠복기는 합의를 받습니다. 다 의사들이. 그런데 최장 잠복기는 이거는 뭐 여태까지 어떤 사례의 경우는 뭐 100일까지도 가더라 이런 거 뿐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냥 최대 잠복기까지 하자 합의를 받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최장 잠복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법에서는 최장은 아니고 최대까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입원 치료 대상자 입원 치료 기간도 역시 증상 및 감염이 소멸된 시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음 질환에 대해서는 감염 가능 기간을 딱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 9일까지, 홍역 5일까지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거 결핵 외워두세요. 결핵은 치료 시작 후 2주까지입니다. 2주까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치료 시작 후입니다. 치료 시작 후 2주까지가 결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성홍열 같은 경우도 치료 시작 후 24시간이고 써 있는데, 자, 마지막 인플루엔자. 발병 후 완쾌 3일 후까지예요. 그러니까 발병해서 완쾌가 됐잖아요. 3일 후까지가 이제 감염 가능 기간. 그러니까 3일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는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호흡기 감염병은 뭐라 그랬어요? 잠복기 보균자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면 병 후 보균자가 많다 그랬어요? 잠복기 쪽.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뒤쪽도 나옵니다. 뒤쪽도. 그래서 완쾌 후 3일 후까지도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옵시다. 하여튼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비교 위험도를 구하래요. 비교 위험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위험도죠. 상대 위험도는 모분의 모, R2분의 R1. 그럼 R1은 뭐예요? R1. 네, 10 플러스 990분의 10이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00을 했나? 100을 해도 되고 1000을 해도 되고. 그랬더니 몇이 나왔어요? 예? 5가 나왔나요? 아니, R1이야, R1. R1. 이게 0.1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R2는 1 플러스 499분의 1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게 0.02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0.02분의 0.1이니까 답은 5번이 되죠.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잘 치료하지 않으면 회장 내에 페에르판 파이어 패치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궤양을 볼 수 있는 진료 혹시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천공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책을 안 본다는 게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장테푸스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우리나라에 꽤나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풍토병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요? 왜 우리나라만의 풍토병일까요? 이게 뭐가 많아서? 보균자가 많아서. 그렇죠? 보균자, 그러니까 영구 보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착성 감염병이다. 자, 예전에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됐는데요. 근래에는 3, 4월에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후된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거기서 하수도가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인해서 물에 의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게 다 퍼질 대로 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병 후 영구 면역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앓으면 영구 면역이 되는데 예외로 2%에서는 재발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발병 후 1주 이내는 혈액에서 발견되고 그 후에는 소변이나 대변에서 발견되고요. 자, 원인균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전파경로를 잠깐 볼게요. 환자의 대변이나 토물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먹이로 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파리가 오염물질로부터 다른 음식물에 세균을 전파하기도 한대요. 아, 파리로 인해서 장티푸스 생기는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감염의 대부분은 오염된 우물물, 상수, 약수, 개천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걸린다 그러네요. 잠복기 1에서 3주입니다. 자, 전염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A번 요건 보셨을 거예요. 항생제 치료 종료 후 적어도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몇 번? 3번 이상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그 환자의 가족 또는 환자 접촉한 사람은 또 검사하네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분변과 소변 검사가 2회 연속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그 가족도 이 검사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100% 환자는 발병 후 3개월간 세균을 배출해요. 3개월 동안 세균을 배출하고요. 2에서 5%는 영구 보균자가 된다. 자, 주요 증상입니다. 제가 장테푸스 하면 그 예전에 우리 욕할 때 이 옌병을 알아 죽을 때 이때 옌병이 장테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열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고열이에요. 그래서 열이 엄청 많이 나서 머리카락이 홀라당 다 빠진다면서요. 열 때문에. 고열이 있고 2주에도 고열인데 이때 의식이 혼미되면서 복부 팽만이에요. 복부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변을 넣을까 못 넣을까? 대변을. 안 되겠죠. 복부가 팽창되니까 변비 쪽에 가깝습니다. 변비. 대변을 못 넣으면서 복부가 팽창되는 거죠. 3주째 보시면 복부 팽만이 더 심해지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회장에 파이어판에 궤양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천공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병의 경과는 3, 4주, 근 한 달 동안이네요. 일반적으로 설사보다는 변비가 많다 얘기를 했고요. 7번째입니다. 외과적 합병증으로는 장이 천공되거나 장이 폐색되거나 여러 가지 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10%지만 조기 항생제로 치료하면 1% 이하로 감소되는 게 장테푸스. 그래서 장테푸스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오셔서 회장의 그 메이에르판이라고 해서 그쪽이 그러니까 군인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군인을 형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약해져서 천공까지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이요. 아, 요건 좀 외우기 쉬운데 외우렁이가 중간 숙주래요. 물어보나 마나 간흡충. 그러면 강절 12조충요. 1. 중간 숙주 물벼루. 2는요. 연어, 송어였었습니다. 그러면 폐흡충의 1 중간 숙주는요. 다슬기. 2 중간 숙주는 가재, 개였었습니다. 해충 중간 숙주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 외웠으리라 믿고 유물 안 갖고 왔습니다. 답은 1번. 자, 17번이요. 불현성대 현성이 1대 100이래요. 그럼 현성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럼 현성이 가장 많은 홍역이죠. 물론 홍역은 D 루더가 제시한 감수성 지수가 95였었습니다. 95%. 그러긴 하지만 1대 100 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 하실 수밖에 없고요. 디프테리아는요. 10이었습니다. 성홍열 40. 폴리오 0.1%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감수성 지수가.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18번이요. 곰팡이 독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곰팡이 독. 또 처음 들으셨죠?
자, 이거 일단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곡류, 목초 등 탄수화물 식품 사료가 주요 원인이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식품에 많이 있어요, 곰팡이.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눅눅하면 좀 많이 생깁니다. 동물이나 사람에 전파되지 않는다. 어때요? 사람에게도 곰팡이가 피나는데? 예? 사람에게 곰팡이 펴요, 안 펴요? 곰팡이 펴요, 안 펴요? 펴요? 예? 몰라. 동물에게 곰팡이 피나? 잘 모르겠어요. 항생물질, 약제질 효과가 있다. 잘, 예. 없다고 어떻게 잘 아세요? 예,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항생제로는 대부분 세균이 없어지고 곰팡이는 아니에요. 답은 4번이고요. 예,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약하다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했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나눠진 유물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이요.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독. 동물 또는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곰팡이 피는 거 어떤 사람? 에이즈에 걸리면 입안에 하얀 곰팡이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어. 그래서 막판에 가면 입안에 하얀 곰팡이가 핍니다. 입 안에. 그것 때문에 음식을 거의 못 먹거든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생기는 게 곰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인 식물에서 관여 독이 검출될 수도 있고요. 병 발생과 계절적 요인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약간 여름 쪽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곡류, 목초나 사료가 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 아실 거고요. 항생제나 기타 약제로 난치거나 거의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그러니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게 곰팡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곰팡이 유의 2차 대사물로서 사람이나 온열 동물에게 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게서도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네, 꼭 계속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곰팡이 독 우리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9번입니다. 우리 이제 통계 쪽으로 들어갈게요.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분산의 제곱근. 맞아요? 표준 편차? 예, 확실히 맞습니다. 삼포성 맞나요? 대표값 아니에요? 네, 삼포성 맞아요. 삼포성을 나타내는데 잘 사용되고, 표본 평균치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신망성이 높다. 신망성이 뭐야?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표준 편차가 적으면 신뢰도가 높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1번, 2번. 2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가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값들이 이들 산술평균 둘레 모여있는 정도를 표시한다. 뭐 괜찮습니다. 평균 둘레 모여있는 정도니까. 자, 한 집단의 측정값을 대표하는 값이다. 아, 답이 요거네. 4번은 대표값을 얘기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우리 삼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이요. 소독약 효과의 영양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독약 효과, 폐악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농도 당연하게 있겠죠. 미생물 감수성, 산소 포화도. 답은요? 모르겠어요. 네, 볼게요. 유임을 볼게요. 자, 소독약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농도, 온도, 폐화, 유기물의 존재, 미생물의 감수성, 소독약 상호 기량작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충분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해작용을 나타내지 않은 농도여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농도 있고요. 2번은 온도도 있습니다. 자, 10도 상승할 때마다 소독약의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지. 그런데 염소나 옥도의 소독력은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약간 감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성, 염기성, 산성의 유효한 소독약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폐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유기물의 존재요. 혈액이나 농 등의 유기물이 존재하면 당연히 살균력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 뭐 상식이죠. 그런데 페놀이나 옥도계 소독약은 영양이 적대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으나 없으나 그 소독약의 효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미생물의 감수성이요.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아포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아포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한 소독약은 적다. 결국
아포나 바이러스들은 웬만한 소독약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 애들은 소독약이 조금 감수성이 크다는 거고요. 하여튼 미생물의 감수성에 따라 소독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가 더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기량작용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약용비누, 역성비누 기억하시죠? 이거 손 소독하는데 둘 다 쓰잖아요. 둘 다 같이 쓰면 이게 소독력이 오히려 저하된대요. 기량작용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소독약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답 고르기 좀 쉬울 겁니다. 자, 소독약의 효과 영양 요인이 아닌 것은 산소 포화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도 조금 낯설 겁니다. 자, 그래서 1회 다 맞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두 개, 한 3개부터 출발할까요? 3개 틀리신 분, 그 2개는요, 혹시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있으세요? 없네요. 2개, 몇 번 틀리셨어요? 15번. 20번 하고, 15번, 네. 이건 이제 책을 안 보신 거지. 15번은, 그치? 그 다음에 20번은 몰랐을 거고. 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자, 2회. 자, 건강신념 모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낙 알고 있는 건강신념 모형,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병에 대한 위협감 인식은 건강행위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협감이 어디 있었어, 우리? 건강신념 모형 중에. 우리 왼쪽에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가운데는 행동의 계기, 오른쪽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그럼 위협감은 어디 있었어요? 우린 중요한 5개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중요한 거 5개만 외웠거든요. 나머지는 당연히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위협감은 어디 있을까요? 위협감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어디 있었냐면, 자, 지각된 신념,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이 지각된 위험성, 위험 또는 위협, 위험이나 위협 똑같은 말입니다. 위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각된 위협이 형성이 되고 요게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행동의 계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 해서 요거만 봤지 이거는 전혀 생각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인 겁니다. 결국 보시면 자, 건강의 위협감 인식, 이거 지각된 위협입니다. 이거는 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단계가 실행이니까. 그래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자, 행동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내가 보건소 갔더니 뜬금없이 교육을 해. 그래서 시간이 남길 한번 해봤어. 교육을 받아봤어. 상담도 받아봤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거 정말 무섭구나. 이왕에 온 김에 진찰 받아야 되겠다. 이거 행동의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행동의 계기 안에는 교육, 상담,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다 들어갑니다. 2번은 맞아요. 3번이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아니죠. 변화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지. 뭐에 의해서 변할까요? 행동의 계기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그렇죠? 행동의 계기에 의해서 변한다. 결국 요게 앞에 요게 신념이에요. 지각된 신강성, 지각된 민감성. 이거는 건강에 대한 내가 신념이란 말이야.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가운데 행동의 계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를 가정하에 출발을 한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맞고요. 자, 4번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인식 변화라는 건 결국 신념이 바뀌는 거죠. 신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변화, 결국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이요. 자,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공급의 독과점.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건 아실 거고요.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공급 결정. 국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공급을 결정해줘. 그럼 국가가 이쪽에 의사가 없어. 그럼 의사도 공급해주나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의사가 없어. 의료기관이 없어. 그럼 국가가 대신 거기다가 의료기관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어느 지역에 농촌에 의사가 하나도 없어. 의료기관도 없어. 그럼 국가가 거기 의료기관도 지어주나요?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공중보건에도 거기 또 파견도 보내잖아요. 네, 맞잖아요.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공급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자, 외부의 효과, 이건 확실히 있지요. 자, 의료 서비스의 공급의 불확실성,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예요?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의 불확실성은 아닙니다. 수요의 불확실성.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권의 대두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건강권의 대두. 또 하나가 시장 기능의 실패. 시장 기능의 실패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고요. 또 하나가 건강의 총체성이요. 건강은 딱 하나만으로 인해서 건강이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건강해야 돼. 이런 특징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다음 중 한센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우리 한센병이 뭐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 한센병이 환자한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지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 환자를 반드시 격리. 혹시 한센병 환자 격리하는 거 있었나요? 법에? 우리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거. 42조. 뭐죠? 1군은 무조건 격리. 그 다음에 2군 중에는 홍폴디. 그쵸? 3군 중에는 성수결핵. 3군 중에 한센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센병 환자는 격리시키는 거 아닙니다. 법에 없습니다. 그죠? 강제격리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반드시 근데 그 법 얘기를 얘기하나? 일단 초기 환자를 반드시 격리 수용시킨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생균의 매개체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개체를 다 없애? 이것도 좀 그렇고. 한센병은 뭐에 의해서 옮겨지죠? 한센병은? 뭐에 의해서 옮겨져요? 물론 직접 접촉에 의해서 옮겨지겠죠. 근데 피부 쪽이니까 직접 접촉해서 옮겨지는데 매개체가 있나? 근데 매개체가 한센병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센병 이완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DDS 이거는 잘 모르겠고 BCG. BC는 뭐죠? 우리 BCG? 결핵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고. 한센병 환자의 접촉을 절대 금지한다. 절대 금지한다. 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뭘까요? 여러분 상체 갖고도 안 할걸요?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요. 나균 있잖아. 나균. 한생균이요. 한생균은 결핵균과 비슷한데요. 결핵균보다 몇 배나 약한 균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거의 결핵균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약하기로는 엄청 약하대요. 그래서 BCG 백신으로 99.9%가 예방이 된다 그러네요. 99.9%가. 그래서 한센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BCG 접종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예전에 BCG를 맞았어. 그래서 면역이 생겼어. 그러면 한센병이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입니다. 지역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질적 접근 방법. 양적인 접근 방법이 뭔지는 아실 거야. 이제 질적인 거요. 자, 답은 몇 번 하셨어요?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이 질적이고 구조화된 서베이. 구조화된 서베이라는 건 뭐예요?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뷰는 질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공식적인 인터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설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공식적인 인터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비공식적인 인터뷰는요. 이거는 질적 접근 방법이에요. 비공식적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설문지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질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회 지표를 분석한다. 한마디로 통계치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양적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자, 5번입니다.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괜찮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 좋은 말만 돼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항상 자발적인 입원 및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답은 결국 4번이죠.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보호 의무자 아닙니다. 항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돼야 됩니다. 항상 자발적인. 답은 4번이고 보호 의무자 하면은 그런 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회장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자식들이 전부 다 합의하에서 딱 입원을 허락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정신보건법 2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다 있는 내용이고요. 4번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미성년자 정신질환자는 치료보호뿐이 아니라 교육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정신질환을 병원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교도 보내야 된다는 거죠. 5번째 요거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 자발적인 입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남을 해하게 한다면 강제 입원도 되긴 하지만 기본은 자발적인 입원이다. 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념이에요. 정신보건법에 혹시라도 나올까봐 한번 갖고 와본 거고요. 자, 다시 봅시다.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돼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에서 보험료는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와 일부 국고 지원에 의존한다. 일부 국고가 지원해주긴 하나요? 예?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보험료? 예, 해주고 있다 그랬죠.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가의 보험료가 그러니까 지역가입자가 만약에 보험료를 70만원, 80만원 내, 그러면 이제 국고 지원이 만 얼마다. 그래서 조그맣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있습니다. 자, 모든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답니다. 자, 모든 피보험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구분한다. 맞죠? 자, 피부양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되고 이들의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직계비속 포함되죠? 직계존속 포함되죠? 이들의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답 없어요?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모든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건 무슨 가입자? 직장 가입자. 근데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7번입니다. 인공능동면역이에요. 인공능동면역은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발생되는 거. 요거 효과 빨리 본다 그래서 늦게 본다 그랬어요. 늦게 봅니다. 근데 면역이 형성이 되면 요거 오래 간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늦게 나타나서 늦게 소실된다. 오랫동안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자, 8번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요? 3번이죠. 자, 그런데 전염병 예방에는 우리 예전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전파 차단. 그래서 거기에 숙주의 제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주라기보다는 병원소를 제거하는 거겠지. 숙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이 환경 쪽이었습니다. 환경. 세 번째가 이제 면역 증가 쪽이었었고요. 하여튼 요 3개를 우리는 3가지 방법,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답은 3번. 자, 9번입니다. 대기 오염물의 인체에 대한 유해작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는 부분,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받을까요? 호흡기, 그 다음이 눈 쪽이다 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일반 건강진단 중 비직업병인 고혈압에 고혈압이 있다는 거네. 질병이 있는데 직업병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D2죠? D2.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연습 좀 하고 합시다. 자,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입니다. 자, 정상자 내 건강관리상 의학적 조치가 불필요해요. 뭐라고 할까요? A죠. 두 번째는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지만 조치가 불필요해요. B죠. 자, 세 번째입니다. 직업병 요 관찰자. C1. 일반 질병 요 관찰자. C2. 직업병 유소견자. D1. 일반 질병 유소견자. D2. 질환 의심자. R이라고 하죠. R, 질환 의심자. 이 사람들은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U라고 나오면 뭐라 그럴까? U. 예, unknown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받다가 도중에 퇴직을 해서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U unknown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공업 중독과 그 증상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이에요. 답은 몇 번 나왔어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답은, 자, 1번 볼게요. 답을 안 하셔서. 납중독, 조혈기능장애, 홍독성 흥분. 뭐는 맞고 뭐는 틀려요?
네, 조혈 기능 장애는 뭐지? 조혈 기능 장애? 벤젠이 대표적입니다. 홍독성 흥분은 납중독이 맞아요. 자, 크롬 비중격 청곡 맞죠? 그리고 피부 점막의 궤양 맞아요? 피부 점막의 궤양? 네. 그러니까 비중격 청곡 맞지요, 확실히. 피부 점막의 궤양.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풀이 할 때 손톱을 따라서 이렇게 쭉 궤양이 생긴다고 했던 거. 네, 이거 크롬 맞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따라서 궤양이 쫙 생겨갖고 손톱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점막의 궤양 맞고요. 수은 중독하면 구내염 맞죠? 골연화증은 아니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카드뮴입니다. 카드뮴하면 이따이 맞죠? 근데 악성 중피종이 뭐야? 악성 중피종. 네, 이거는 악성 중피종이니까 암 같지요? 뭔지 모르겠지만 암이죠, 암. 네, 그래서 카드뮴은 암까지는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면 악성 중피종이 뭐냐면 혹시 그 장이 있고 폐가 있잖아요. 그럼 폐만 떨렁 있는 게 아니라 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 건 아세요? 그 막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악성 중피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카드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